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 8년 전부터 이 가야와 꽃갈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면서 현재 책을 지금 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교정을 보고 있느라고 말이 교정이지 또 이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보완해야 되는 거 이런 것을 다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제가 그동안에 공부한 거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많은 어떤 그 질문과 의문점 이런 걸 주시면은 제가 마지막 책 마무리하는데도 좀 가감을 해서 저도 오늘 많은 보탬이 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것은 먼저 꽃갈이 어떤 것인가. 이게 우리말로 꽃갈이라고 했을 때 의미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책을 쓸 때는 꽃갈이라는 이 고어를 사용하기도 해봤는데요. 그게 이제 한자로는 실제로 이 변이라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 변의 이 실상은 아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꽃갈과는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의 내려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가야와 이 꽃갈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 가야의 그 대표적인 우리 존재로서 김소로 왕과 허왕옥과 허복, 허복도 결코 역할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루트로 이 가야의 인물로서 등장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에서 꽃갈이 나타나는 부분, 그것으로서 세 가지 정리를 모아봤습니다. 먼저 지금부터 1시간이죠. 먼저 이 변이라는 용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은 위가 뾰족한 관모인데 우리나라 상대의 대표적인 관모이다.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부터 있었던 관모가 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모양은 중국의 그 성명에서 표시하고 있는데 두 손을 서로 합쳐서 박수 칠 때의 모양과 같다. 여러분들이 바로 한번 해보십시오. 두 손을 모아서 박수 칠 때 박수를 치도 되고 이 모양거 이것이 바로 변입니다. 이렇게 참 저는 처음부터 놀라웠던 게 사실은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이 합장이라는 게 머리에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저는 학술적인 이 상태대로만 공부를 해 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큰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합장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거는 분명히 인도에서 시작된 것이면은 틀림이 없다. 그리고 인도의 고대 종교는 꼭 불교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종교도 있었다. 이제 거기까지 한정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우리말로 그러면 이 변이라는 걸 어느 자전에 찾아도 번역은 꽃갈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꽃갈은 그냥 아이들이 그 생일 때 쓰는 꽃갈 모자 그걸 생각하기 쉽고 심지어 저도 보니까 꽃갈 콘 우리 아이스크림 먹는 거 그 다음에 길거리에 세워놓는 그 표지판 그런 게 전부 꽃갈로 다 명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지금 여기서 보는 꽃갈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변의 우리말 표현이고 스님들이 머리에 쓰는 건의 한 가지로 흔히 스님의 상자들이 쓰는데 무당이나 농악을 치는 사람들이 쓰기도 한다. 국어사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이 꽃갈이라는 이 발음, 이 말은 몽골어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 꽃갈이라는 말이 쓰인 것은 결국 고려시대 후기에 사용된 말인가? 그것은 하나의 유추일 따름이고 그래서 이 몽골어에서 결국은 이런 몽골어의 이 실담인지 제가 그건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 발음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성녀의 모자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밑에 꽃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꽃갈, 지금 꽃갈이라는 것은 우리 현대 국어 맞춤법에 맞는 말이죠. 그런데 밑에 곧 해가 시옷에 갈을 쓴 것은
15세기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은 한글이 창제되고 난 이후가 바로 15세기죠. 이게 처음 창제됐을 때 쓰는 말이 곶갈이었습니다. 근데 이 곶이라는 거는 뾰족한 각을 말하는 것이고 갈은 관물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들을 우리가 이 꽃갈은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하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합쳤을 때 우리가 변형모라는 말을 씁니다. 뭐 책에 따라서는 변관, 변형관, 변형관 뭐 이런 식으로 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대표적인 그림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우리 금령총의 금관이죠.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이 신라의 역시 금령총에서 나온 기마 인물상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정면과 이거 인디케이터는 됩니까? 빨간 표시는 안 되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림 보면은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그림, 저게 정면에서 보면 모자가 저리 좁아요. 그리고 앞에서는 뒤로 반드시 이음선이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는 중간의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자, 우리 손바닥 같이 생긴 이 손바닥 같이 생긴 모양의 직물도 좋고 금속도 좋고 또 뭐 나무 잎도 좋고. 그래서 옛날에는 백화숲이 자작나무 껍질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 껍질이나 직물이나 금속을 두 장을 합쳐가지고 두 손이 모아진 자리 그걸 이어 붙여서 꼬맨 것이 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그럼 밑에를 이렇게 벌리면은 머리 위에 씌워지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유물 유적에 혹은 문헌에 많이 나타나 있다는 걸 제가 지금부터 또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글자를 구성하는 것과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볼 때 이 글자는 아래 위로 두 가닥으로 나뉘어지죠. 위에 세모 모양과 밑에 이걸 뭐 스물 이빨이라고 합니다만은 결국 20이라는 뜻도 이 글자와 연관이 되죠. 그런데 위에는 삼각형으로 된 것은 관의 모자를 뜻하는 것이고 그 모양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한 이하라는 고서에 들어가니까 이 손으로 가지고 손으로 삼각형을 만들어서 나를 가리키는 모양이다. 그래서 내라는 존재가 여기에 좀 포함된다.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스물 이빨은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두 손을 상징한다. 그러면 두 손으로서 모자 모양을 받들든지 나를 받들든지 이런 하나의 이 받들어 모시는 모양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변을 착용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지금 이 허진웅의 유래를 품은 한자 하는데 이분이 대만에서 공부를 하신 우리 한국 학자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추적을 하다가 잘 끝까지는 못 잡았는데 이분이 이제 쓴 글에 보면은 이제 갑골문과 금문, 소전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데 변자와 그 밑에 영자가 있습니다. 명령한다는 때 영자. 그러는데 이 변자는 뭐냐면 머리에 장식이 있는 변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손으로 삼각형의 변형을 받들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손으로 공룡형의 변을 받들고 있다. 공룡형이라는 것은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의 모양이다. 뭐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자를 보면은 위에 꽃갈이 있어요. 삼각형.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보니까 이 모자를 쓴 사람이 호령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꽃갈을 쓴 사람이 호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럼 꽃갈은 다분히 지도자급, 수장급 이런 높은 사람이 쓰는 것이었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런데 이 경북 고령지산동 그 고훈에 가서 제가 실제로 또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박물관에서는 굉장히 이걸 이벤트홀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잘 꾸며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그럼 가야 시대에 그대로 만들어졌다 이렇게는 이제 참 장담하기가 어려운 거고 지름이 약 5.3cm 아주 작습니다.
그 흙으로 만든 방울인데 5살 정도 되는 여아이의 무덤에서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김수로의 탄광 신화를 묘사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 6개의 이 방울 하나에 6 각도로 돌아가면서 그림이 다 새겨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는 산봉우리 모양, 거북 모양, 그 다음에 관을 쓴 남자가 꽃가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춤을 추는 여자,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 자죽색 줄과 금합을 담은 자루, 이렇게 6가지인데 거기에 보니까 이 김수로가 분명하게 꽃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이제 김수로로 확실하게 볼 것인가? 뭐 우리 구지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자주색 금합에서 알이 담긴 금합이 내려왔다든지 이러한 사실로 볼 때는 김수로의 탄광 신화를 묘사한 것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가야 때 만들어진 거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 탄광 신화가 나오는 것이 삼국유사거든요. 그럼 13세기에 이런 신화설이 있었다면은 그 신화와 이 내용이 딱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좀 더 그 후에 그 신화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 그러나 역시 그 뿌리를 하나 남기고 싶었다는 그런 증거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제가 발견한 것 중에서 굉장히 많이 흥분을 했던 부분입니다. 정약용이 1811년 아방 강육고에서 신라 때 가락국은 지금 김해에 있었는데 가라라 하기도 하고 가야라 한다. 이건 누구라도 아는 거죠. 변진을 총괄하던 왕이 두건을 쓰는데 그 끝을 뾰족하게 한 것을 제대로 삼았던 까닭에 가락국이라 했다. 혹은 가라라 했다. 가야라 했다. 이것이 이 아방 강육고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중국 사람들이 그 뾰족한 모자를 쓰고 있는 걸 보고 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락이라든지 가라라든지 이런 말들은 한자어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 나라 이름을 불렀던 것이 하나의 우리 순수한 우리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한자는 뒤에 붙여진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것을 중국 사람들이 보고 한자로 번역을 해서 부른 것이 변진입니다. 그래서 이 변진이라는 것이 결국은 변을 선 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이게 그 가야와 꽃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그런데 티베트 불교 사원을 여러분들이 가보신 분들은 다 봤습니다. 티베트 불교 사원에 가면은 여러 가지 조상이라든지 탱화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꽃갈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위에 그림 2개는 지금 현재 달라이라마가 쓰고 계신 모습을 내가 인터넷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이거는 부처님 상에는 안 씌워져요. 그러면 티베트 불교에서는 지금도 이런 모자가 남아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티베트 불교는 우리 일반적인 지금 현재 불교로서 인정되고 있는 우리가 불법성 삼보, 티베트 불교에서는 사라는 것이 하나 더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사보를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 무엇일까? 이것이 달라이라마를 만든 하나의 근원이기도 하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스승사자 아니에요? 이 스승사자는 말하자면 불법 성할 때 성자와 사와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성은 성녀의 일반적인 그 범위를 다 이야기한다면은 그 중에서도 수행을 어느 정도 많이 해가지고 소위 이제 우리 달라이라마는 자기 전생을 기억할 정도가 돼야 된다 그런 말들을 하죠. 그래서 사는 스님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녀 중에서도 그만한 어떤 존칭의 가치가 있는 레벨 올란 사람일 때 사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스승님을 줄임말이 스님이다. 어디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스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스승님이라는 데서 나온 말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하고 연결을 해볼 때 불교계의 스승님이
쓰는 것이 꽃갈이다. 그리고 호령을 내리는 자가 꽃갈을 쓴다. 또 김수로는 썼다. 이렇게 해볼 때 밑에 이런 하나의 가정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김수로는 가야의 왕이면서 가야의 수장이죠. 그래서 왕이면서 동시에 불교계의 그 당시에 스승님이었나 이걸 하나 가정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꽃갈이 나타나는 사례를 쭉 열거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것과 밑에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기마이물상인데 위에 것은 김해에서 나온 것이고 아래 것은 경주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분석한 것이 김병모 교수가 이제 분석해 놓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거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게 술잔이라는 뭐 술잔이든 물잔이든 어떤 잔이라는 건 아시죠? 불로 만든 것일 수도 있고. 근데 5세기 것으로 추정하는데 가야와 신라에서 사용됐고 고리와 백제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그 원료를 볼 때는 북중국에서 중앙아시아 지중해 지역으로 연결이 된다. 이게 중국의 한 문화권에서는 유행하지 않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꽃갈도 결코 중국의 한 문화권 아닙니다. 그 이외의 변방민족, 유목민족에게 나타나는 문화고 우리도 그것의 일환으로서 연결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배는 기원 1세기경에 사용되었고 부정한 것을 알아내는 힘, 즉 자연적인 힘을 가진 왕의 소유물이었다. 그리고 각배를 가진 인물은 신라인이 아니고 밑에 신라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배를 타고 온 외래인으로서 가락국의 수로왕과 뭐 지혜내기 위해서 졌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로왕이 바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각배는 역시 수로왕과도 연결되는 문화권이다. 그런데 지금 이 금룡총에서 출토된 기마이물상을 볼 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왼쪽의 그림, 즉 변을 쓰고 있는 모습이고 하나는 오른쪽은 이거는 하인의 모습으로서 변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하인이니까. 그래서 상투를 찌르고 그냥 건을 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의 벽화에는 뭐 각저총이라든지 쌍용총이라든지 무용총 전부 이런 벽화가 아주 뭐 쉽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에서도 이런 변형모가 많이 사용되었다. 조우관이라는 것은 새의 깃털을 꽂은 것으로서 변형모의 한 종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제 고구려에서는 앞에 그 벽화에서 나타나는 이렇게 이거는 변형모 가야의 유상입니다. 그랬는데 이 중국 고구려에서 안악 3호분에 나타난 그 무덤의 이 동수묘 그림을 볼 때 이 모자는 꽃갈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러니까 나중에 문을 찾아보니까 고구려에서는 높은 사람들은 소위 왕족을 비롯해서 높은 사람들은 책을 썼고 그다음에 소가 어떤 직위 이하의 사람들이 변을 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고구려 사람들은 한사군의 하나인 그 현토군에 와서 한의 조복 의책을 빌려서 사용을 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중국 한나라의 의책도 같이 병용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실총에 있는 고구려 벽화 그 삼실총에 스님의 상이 있어요. 행렬도 중에. 그런데 그 스님의 이 꽃갈 모습을 이렇게 재현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인터넷에서 발췌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맞다고 장담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이외에 내가 다시 더 추론을 해서 그려보려고 해도 크게 이 방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쓰신 모자를 볼 때는 이렇게 변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제 정말 고마운 게 저 밑에 보면은 이미연 씨가 고구려 교본벽화에 있는 남자 복식 양식 분석하는 논문을 보니 고구려 교본벽화의 관모를 쭉 분석을 했는데 평양과 안악 지역하고 그다음에 집안 중심하고는 관모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것은 중국계의 관모가 나타나고
집안 중심에는 유목계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극명하게 이렇게 차이를 이루고 있어가지고 서로 석계가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추론을 해보면 평양과 안악 지역의 즉 중국계 영향의 관모가 많이 나타난 것은 중국 문화권이 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집안 중심에서 변이 나타나는 것은 반대적으로 유목민이 지배하고 있었던 지역이다. 이렇게 추론을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내용에 보면은 삼국지 등의 이 문헌은 한 10군데 이상 나옵니다. 고구려의 대가와 주부는 머리에 책을 쓰고 이 중국계 관모예요. 그리고 소가는 절풍을 쓰는데 이 절풍이 병과 같아. 그리고 이제 조금 사인이란 선비계급은 2개의 색잇을 꽂아서 조관을 쓰고, 귀는 자주색 비단의 금은으로 장식해서 소골이라 부른다. 그러면 여기서 절풍, 조관, 소골은 전부 변입니다. 맨 위에 있는 책만 중국형 관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라 시대와 오른쪽 두 그림은 학계에서 신라인으로 보기도 하고 고구려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왼쪽에 글을 보면은 신라의 사신이 수나라에 파견됐을 때 변을 쓰고 갔다. 그래서 조롱을 받고 하는 가운데 오고 간 말이 있는데, 이 중국 한나라의 조정에서는 이걸 얼른 이해를 못하더라,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자가 왜 중국에도 있었다, 너가 모르지. 그 중국에 있었다는 건 있을 수 있죠. 중국도 유목민의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서로 설왕설래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사마르칸트에 간 한반도 사저간, 이 전부 다 위에 조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에서 분명히 6세기, 7세기, 8세기에도 관리들은 변형모를 쓰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처음에는 한 2년간은 이것을 연결시킬 수 있나 없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그 유명한 신라의 금관은 가야의 꽃갈과 연결되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주저하면서 책을 있는 대로 많이 읽고, 심지어 경주박물관에 한 몇 차례 갔습니다. 사진도 찍기도 하고 거기에서 많은 책을 빌렸습니다. 그 도록을 많이 빌려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했는데 이 이상은 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 신라의 금관 혹은 금동관, 이것은 가야의 변화 발전돼 가지고 아주 정점을 이루는 굉장히 고급화되고 가장 정교한 기술로서 아름답게 표현돼서 왕이 사용한 하나의 고깔의 정점이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모자를 분석을 해보니 첫 번째는 가야와 신라 백제에서는 출토되는데 고구려에서는 이 관모가 출토된 게 한 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대로 고구려에서는 새 깃털을 달든지 혹은 직물로 해서 소골이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중하층에서 사용됐고, 왕들은 이걸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가야 신라 백제에서는 다 나타납니다. 정면에서 보면 이등변 상하경이다. 그리고 새 날개를 엄청 장식을 많이 해서 이 관모에 새 장식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토 시기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금속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유물이 많이 남아 있는 편입니다. 직물이라든지 그 이외의 자료들은 백화숲이 아까 말한 자작나무 껍질도 남아 있는데 그건 파편이대가 남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방부성이 강하기 때문에 남아있지만 직물은 전혀 남아있는 것이 있을 수 없고 금속이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어요. 금속의 한계에서 볼 때는 4세기 후반부터 6세기 초반까지만 이 관모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사용 기간을 볼 때 왜 그러면 6세기 초가 돼가 탁 없어졌을까? 4세기 초반부터 나타나서 왜 없어졌을까? 그거를 이제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뒤에 상세하게 설명했지만 법흥왕 7년 때에 백관의 사색 공복제를 시행을 했는데 이때는 내용이 가야의 변을 개송하는 제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제가 그 원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진흥왕 12년에는
가문이 일어나서 이제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인데 복두를 착용했어요. 이 복두라는 것은 중국식 관모입니다. 변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중국식 복두가 나타나는 것이 551년부터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그런데 진덕여왕 인연이 되면 이 김춘추를 당에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중국의 복식을 청해오는 이 청사관복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나라에 가서 우리는 지금부터 당나라의 의관을 왕실의 관복으로 채용하겠습니다. 이걸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김춘추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 해에 그렇게 왕실에서 그래라. 그래 옷을 하나를 다 얻어가 와요. 그 갔던 사람들 다 입고 돌아온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해부터는 왕실의 옷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때부터 꽃갈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마 자료는 아마 이때까지 어느 학자도 이야기하지 못한 거 아닌가. 그래서 뭐 664년 되면은 여자들의 옷까지도 궁중복식은 전부 중국의 옷으로 바뀌는데 단 끝옷 중심, 관모 중심이 많이 중국화되고 안에 입는 옷은 그 전부터 입고 있던 우리 치마 조거리, 바지 조거리가 그대로 유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통 다 바뀌는 건 아니고 근본적인 뿌리는 한국적인 걸 갖고 있지만은 겉에 입는 옷들이 일부분 바뀌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볼 때 520년에서 551년 사이에 뭐가 바뀌어졌다. 이제 한계를 좁혀 볼 때는 그렇게 나오고 그 이후에 왕실록에 금관은 제작되지 않았고 649년에는 법으로서 이제 정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 변연 이제 역사에서 법으로 정하고 나면은 그걸 절대 이제 착용 못하게 하고 이랬을 때는 그게 그 변으로서의 가치랄까 상징적 의미랄까 사회적 위치랄까 이것이 전부 다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중요한 것은 527년에 신라에서 불교 공인 527년 맞나요? 523년인가? 불교 공인이 있었고 532년에 금강가야가 멸망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시 금강가야가 멸망하면서 변도 같이 사라진다. 이 뭐 동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백화수피가 되어 있는 백화수피로 만든 변형모가 지금도 잔존된 편린들이 뭐 중앙박물관에도 많이 보관되어 있다고 그러고 이것은 특징이 약간 그 방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옛날 고대인들은 집을 짓는데도 이걸 사용했다 그러고 그래서 모자에는 이걸 안에 심으로서 사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서산 부장리의 그 금동제를 분석을 해보니 밑에처럼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백화수피를 말하자면 이 자작나무 껍질을 얇게 판판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직각으로 꼬아가면서 몇 장을 교접해서 풀로 붙였을 것이고 그 위에 포직이라는 것은 이제 그 면직물, 마직물, 인피섬유, 식물성 섬유 이런 것으로서 그걸 둘러싸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위에 다시 비단으로 둘러쌉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경주에도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의 직물관인 금관, 비관. 그때 금자는 비단 금자입니다. 금관이나 혹은 붉은색 만든 비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이 경주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제가 찍었는데 위에가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 가려가지고 잘 찍을 수가 없어가 이렇게 되는데 다음에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직물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제 고이왕 27년 그리고 그 다음 해 뭐 28년도 나옵니다만은 이때 왕은 오라간을 썼다. 이 오자는 검은색 오자죠. 그러니까 검은색 비단으로 만든 관을 썼다. 그리고 신라의 법흥왕 때는 이게 아까 말한 백관들의 공복, 사색 공복 제도입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이 옷을 어떻게 입었다 나오는데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창과 잡차는 금관을 쓰고 이거는 비단건자입니다. 이 금이라는 이 비단은
모든 비단 중에서 가장 값이 비싸고 가장 화려한 직물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제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파진창과 뭐 이 등은 비관을 썼다. 이 금관 다음으로는 비관이 또 상위직의 관모였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또 많이 알고 있는 이 대룡과 입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렇게 만들어지고 구성되어 있는 이 금관을 한번 봅시다. 이 금관은 원래는 입식이 이렇게 다 수직으로 세워져 있죠. 심지어 밖으로 지금 조금 휘어져 나간 것도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것들이 발굴될 당시의 모습은 전부 안으로 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삼각형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그 변과 그 전체적인 형의 흐름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양 부근에서 발견된 이 대관은 거의 삼각형 모양으로, 이것을 학계에서는 앞에 말한 그 병관이 대관으로 이동하는 하나의 과정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복천동에 있는 이걸 이제 대관이라고 그러죠. 뭐 대륜식 입식관, 뭐 이 말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은 지금도 이렇게 휘어진 상태로서 보존되어 있고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들은 초기에 발굴될 때 왜 삼각형이었을까? 아무도 뭐 아직은 말씀 나누는 분도 없고, 또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이게 얼굴에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 관은 실제 쓴 게 아니고 얼굴에 덮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뭐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시각에서 볼 때는 이것은 앞에 그 변형모와 상관성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삼국시대 이야기하다가 조선시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려시대는 어떤 유물적인 그런 자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극소수의 어떤 문헌을 가지고 추론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이제 조선시대 오면은 성무에서의 곡갈, 이것은 우리 곡갈의 종류 중에서 가장 원시형이면서, 즉 변의 형태 중에서는 가장 원시형이면서 이것이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립이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삿갓이라든지 갓이라든지 굴갓, 뭐 원정관, 이런 이름으로 되고 있는 이 스님들이 쓰신 관들은 사실은 이제 여기서는 제가 앞에 설명했던 앞에서 뒤로 이음선이 있고 하는 것이 전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거는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6세기 초 금관이 사라지고 난 이후부터는 이렇게 변의 형상을 가진 모양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변화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또 이제 그다음 설명을 드리는데, 그것을 하기에 앞서서 포항 오사에 소장되어 있는 원효대사가 썼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삿갓이 보관이 돼 있어요. 물론 이것도 지금 시대로 봐서 지금 21,300년대 이전에 이렇게 지포로 만든 것이 보관되어 있었다, 조금 현실성이 부족할 수 있고, 특히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막 신문도 막 들어가 있고, 뭐 신문이라기보다 막 국거를 쓴 종이들이 막 들어가 있고 한데, 그것이 1300년을 거친 것이라고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현실성은 낮다고 보는데, 그럼 조선시대 사람이 만들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왜 이 사람은 이 원효대사의 것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때까지 전해오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 나름으로 구상을 해봤는데요. 이게 이 관모를 사방에서 찍은, 제가 사진을 다 찍어보니까 딱 두 조각이 나 있어요. 지금 물론 오래돼가지고 유실돼서 그런데 두 조각이 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때의 형태는, 즉 신라시대의 형태는 두 조각이 난 형태에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이 이제 그 다음 갓으로도 그걸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조선시대의 갓들입니다. 그럼 이 조선시대의 갓과 가야의 곡갈과는 어떻게 연관될까? 상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 갓들을 조선 왕조실록에 성종대, 명종대, 연산군 때도 있고 뭐 몇 군데나 있습니다. 명종대하고 보면은 조선시대의 그 갓이 스님들이 유행을 선도하고 있어요. 모두 스님들 걸 따르지 말라고 지금 조정에 건의를 하는 거예요. 일반 사대부가들이 쓰는 갓이 전부 스님들이 쓰는 모양을 자꾸 따라가고 있다. 그걸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상소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조선 초기의 기록과, 그 다음 오른쪽 위에 보면은 신라 금령총에서 백화수피로 만든
가시 있는데 분명히 가시죠. 이 모정의 모체의 몰이 들어가는 부분 바깥에 둘러진 부분 양태라 한다면 들어가는 모체죠. 이 모체의 부분은 왼쪽 것은 정면 모습이고 오른쪽 것은 측면 모습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것도 분명히 변형을 하고 있죠. 즉 우리가 두 손을 모아서 합장하는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왜 신라 때는 삭가시든 가시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증거 자료들을 이제 예를 들어 볼 때 우리가 조선 시대의 가시나 삭갓은 지금은 앞에서 뒤로 이은선이 있는 그런 모양은 전혀 없지만 하나 유추해 볼 때 결국은 금관이 사라진과 동시에 그것은 하나의 그 관문은 너무나 하찮은 것으로서 치부돼 가지고 그 뒤부터는 이러한 모양으로 변질돼서 결국 사대부가시도 사용하게 되었는가. 근데 이제 착용 기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변의 시작은 변한 때부터 있었다. 그래서 이 변한이라는 걸 우리가 사람들이 전부 연구할 때 변한을 갖다 저도 이제 많은 논문 발표를 할 때도 가봤습니다만은 변한을 찾기 위해서 지도를 놔놓고 계속 점을 찍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것이었구나. 어느 날 그걸 깨달았습니다. 왜냐? 변한이라는 것은 변을 쓰는 한인의 집단이다. 이렇게 정리하니까 그거는 지역적인 부분이 아니고 종족적인 부분이더라. 그 변을 쓰는 하나의 문화적 측면에서 변화를 보는 거죠. 그래서 가야의 왕이 사용했고 이게 4세기 후반부터 금관으로서 백제 신라 왕실에서 나타나고 이랬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6세기 중엽 이후에는 가락국의 멸망과 동시에 중국 복식 제도의 도입으로 쇠퇴되어 버렸다. 그리고 이후 관리와 제사장 등에 사용되다가 접이식 꽃갈로서 성무와 농악에만 남고 형태가 변해서 조선시대의 성립이나 갓으로 변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제 가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가야의 명칭을 분석한 것이 1911년에 한국학연구소에서 나온 사전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뭐라고 정의되어 있느냐. 저도 이거를 보면서 어느 학자들도 이거를 다 인용은 해요. 그러나 여기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이 가나설, 끝이 뾰족한, 가야라는 말은 끝이 뾰족한 관책이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 평야설, 갓나라설 이렇게 나오는데 이 7가지 중에서 지금 흐리게 쓴 거 이 네 가지입니다. 흐리게 쓴 거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평야설, 갓나라설, 가야라는 것은 이 한반도에 아주 끝자락에 있었다. 가람설 여러 가닥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리고 성읍설, 성읍이라는 어떤 국가체제, 부족 국가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거는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1번, 3번, 6번 이것은 생각보다도 큰 이슈를 저는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하나 보면은 이 가나설에 대해서는 이제 정약용 선생님이 사실은 정약용 선생님이 나 놀랐습니다. 요 몇 년 전에 22년도인가 모르겠습니다. 한 몇 년 안 됐습니다. 세계 인류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죠. 잘 알고 계시는 분 있네요. 그래서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라고 합니다. 그만큼 정약용 선생님은 대단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이게 1800년대, 1762년에 태어나셔서 36년 이 동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주로 귀양 가가지고 유배지에서 이 글을 많이 쓰셨다고 하는데 500권 이상의 책을 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책들이 모두 지금 현대의 어떤 우리 고대나 역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침돌이 되고 하나의 이걸 근거로 해서 많은 설명이 풀려져 나간다는 데 대해서는 이제 모두가 인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세계문화유산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글이 이렇게 이제 무엇이 장황해요. 그런데 그거를 밑에 정리를 제가 해봤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정리해보니까 결국 변은 가락이고 가야고 가나고 맨날 하는 그 소리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신라가 가야를 금관으로 부른 것은 곧 이것이 금관이기 때문이다. 그 금관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 않나요? 그 신라의 화려한 금관은 그게
이 신라를 저 가야를 김의 가야 이걸 갖다 금관가야라고 이름 붙인 것은 신라 사람들이 붙인 거는 그때 금관을 보고 나서 붙인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1800년대 이렇게 밝혀 놓은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정양훈 선생은 또 이 밑에 그림 있는 삽 이런 모양도 끝이 이렇게 쪼빗하다. 이 삽에서도 가야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 결국 쇠가래 이런 말들은 다 가야에서부터 생긴 용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설을 정리를 해보니 맨 밑에 빨간 거를 보겠습니다. 변은 가라 가야이고 왕은 변을 썼기 때문에 변진 구야국, 변진 안야국 이런 식으로 변이라는 이름을 붙여나간 이유가 변을 썼기 때문에 붙여나간 거예요. 신라에서 가락을 금강국이라 한 것도 결국 변에서 나온 것이다. 이제 이 밑에는 그 가래 삽의 모양에서 나온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간나라서를 보겠습니다. 즉 가야는 신의 나라다. 가야는 큰 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 자체를 가지고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삼국지 동이전에 보면은 변진 사람들은 가야 사람입니다. 주로 김의 가야를 지칭한다고 해도 크게 무리는 나는 없다고 봅니다. 이 변진 사람들은 진한 사람들과 뒤섞여 살고 성곽도 있고 의복과 주택은 진한과 같고 같을 동자입니다. 언어와 법석은 비슷하다. 좀 다른 점도 있다는 뜻입니다.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방법은 다르다. 이 세 단어 동사이 이것의 의미 차이를 갖다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특징이 있는 것이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하자면 김의 가야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김의 부원동 유적지에 이런 또 논문을 분석해낸 사람이 있어요. 그래 부뚜막을 북서쪽에 두었다는데 여기 대해서는 증거는 있다 하지만 나는 왜 그랬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것은 변진의 신앙체계는 마하는 물론 진앙과는 분명히 달랐다. 그거는 확실한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 말하자면 이 신의 나라, 큰 나라, 이제 유추해 볼 때 제가 이제 다른 거 뒤에 그 꽃가루 중앙아시아에서 발견되는 그거를 전부 다 이제 종합적으로 해볼 때 결국 그 당시에는 이 꽃가루를 쓰는 민족이 가야였으니까 이 꽃가루가 관련해서 인도로부터 온 어떤 문화권을 자기들은 별도로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귀신 지내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 어쩌면은 어떤 우리가 토속신앙 일반적인 무속에서 하는 제사 지내는 방식과 신라에서는 불법을 위주로 신라 아니 가야에서는 불법을 바탕으로 하는 제사 지내는 방식 이런 것의 차이를 말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신의 나라다. 또 혹은 큰 나라다. 이 대국 그 시대에서 대국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중국과 인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문화권이 다르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중국 문화권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결국은 저는 4세기 때부터라고 봅니다. 4세기 때부터 중국 문화권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 이전에는 중국 문화권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원료, 언어학적으로 분석, 그 다음에 제가 변해서 보는 시각 이런 것을 통틀어 볼 때 우리는 유목 기마민족과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결의설 이것도 제가 참 끔찍스러운 결론이다 이렇게 저도 봤습니다만은 요 위에 파란 걸로 적어놓은 것이 사전에 있는 말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 결의라는 말이 가라 가야에서 주로 어문 변천돼 갖고 만들어진 말이다. 그래서 이 가라라는 말을 갖다 또 이제 김미숙 씨가 이 논문을 이 책에서 써놨는데 이 가라라는 말을 갖다 한자가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그 한자를 전부 다 들고 거기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다 해봤더니 이렇게 말하자면 사람 이름이거나 귀신의 이름, 신명인 경우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이외에는 기물들 그리고 뭐 자연물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 가라라는 말에는 인명이나 신명의 말하자면 신국이라 하는 그 개념이 여기에도 포함이 돼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가야는 아까 꽃갈과도 연관되고 이꼴이 되고 결국은 신국과도 이꼴이 된다. 그러니까 가야와 불교와 꽃갈은 서로 연관이 되구나. 이제 그런 것을 저는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이 세 가지 설을 전부 다 해볼 때 이 우리가 결례라는 것은 일족을 말합니다. 우리 뭐 한 결례, 우리는 뭐 단군으로 이어받은 한 핏줄 한 결례. 이 결례라는 말 속에는 가라가야라는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가라라는 것은 종교적 의미가 들어가 있고, 가라에는 꽃가루의 의미도 들어있다. 그래서 결례라는 말 속에는 간접적이긴 하지만 꽃갈과 종교, 그것이 이 결례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는. 그리고 우리 민족의 뿌리가 바로 이 결례라고 본다면은 형식적으로는 꽃가루를 말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는 불교를 말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가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야를 갖다 이제 지리적으로 찾아볼 때 말하자면 변한부터 보이서 변을 쓰는 한인이다. 그래서 변은 이 한인의 집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볼 때는 종족적인 의미가 크고, 지금 왼쪽에 써놓은 것은 말하자면은 이때까지 역사책에서 전부 변한을 정의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변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게 다 틀렸더라 이 말이죠. 볼 때는 변한국의 시작은 곧 가락국의 시작이고, 김수로왕은 그러면 왜 그렇게 등극이 휘황찬란했냐. 분명히 그 전부터 토속인들이 있었고 또 이주민들이 있었는데 김수로와가 허왕은 외지에서 온 사람이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면서 말하자면 이때까지 있었던 그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비를 시켜 나갔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국왕이라는 체제를 왕의 체제로 바꿨다. 이런 등속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정말 뜻하지 않는 문서, 구당서와 신당서의 신라국은 본데 변한의 후예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한나라 때 낙랑 땅에 있었다. 신라가 변한의 후예이다. 깜짝 놀라죠. 우리 신라는 진한의 후예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는 신라는 박씨와 석씨와 김씨로 연결됩니다. 이 중에서 김씨가 왕조를 하는 것이 500년입니다. 그런데 박씨와 석씨는 초기에만 되죠. 김씨가 왕권을 잡고 난 이후부터 꽃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김씨 왕족 때 나타나기 때문에 신라의 김씨와 김수로는 서로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신라는 변한에서, 즉 변한에서 가야로 가서 신라로 간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제 땅 변한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도 변한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한은 변을 쓰는 종족이라면은 이 사람들은 어디에도 있을 수 있어요. 고구려 전부가 아닙니다. 백제 전부가 아닙니다. 그 중에 한 부락을 이루면서 그 종교적 집단체로서 하나의 그 별도의 어떤 그 집단적 성격을 가지면서 존속했다. 그러니까 같이 변한이죠, 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수로 허왕의 일행과 꽃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김수로는 어디서 왔는가? 이것이 삼국 유사의 신하로서 등극하는 거 누구라도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신하로 쓸 수밖에 없었는가? 제가 지금 이제 뭐 8년 동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제 꽃갈도 좀 찾아내보고 이래 했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꽃갈이 그렇게 중요성이 있다는 거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말하자면은 이 13세기 삼국 역사가 쓰여지는 당시에는 어떤 그 역사에 대한 이 중앙아시아에서 이 중국 땅을 거쳐서 한반도로 이어지고 혹은 인도에서 해상으로 이어지고 혹은 산동반도로 해가지고 연결되는 이런 모든 관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화로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물론 그 이전에 가락국기가 있었는데 가락국기가 다 사라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사라졌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문화가 4세기부터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가야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문화를 전부 신라가 말살을 시켜 나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화인데 이 조선 후기 실학파들은 이 신화서를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이제 이때부터 조금 눈을 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알에서도 태어나고 개에서도 난다는 것을 백성을 우롱하고 믿도록 하였다. 나라를 세우고 임금 정하기를 자기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마음대로 했다. 뭐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이 설로서 이제 정의할 수 있는 김유신은 남가야 수로왕의 자손이고, 그리고 그 김유신의 비에는 헌원의 후예요 소호의 자손이라고 적혀 있다.
그래서 신라 사람들은 자칭 소호 금천시의 후예라고 한다. 그런데 가야와 신라는 동성이다. 그래서 이 소호 금천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것은 기원전 2, 3천 전에 중국의 전설상의 인물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다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이 소호 금천시는 동이족의 수령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소호 금천시는 오행의 어떤 금덕으로서 자신의 정치와 덕을 표현했다. 금이라는 거 이거 하고 동이족의 수령이라는 거. 동이족은 가야는 동이족이고 김씨 경주에 말하자면 김씨는 금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꼴을 씌워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 3천 년 전하고 우리가 가야가 뭐 42년 만약에 우리가 됐다고 하면은 너무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서를 찾아봤습니다. 한서, 이거 처음에는 제가 한서 책을 안 사고 너무 빌리고 도서관에서 빌리고 계속 그래보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최근에 들어가서 책을 샀어요. 이거는 좀 더 깊이 뭐 주석 달아난 것도 내가 다 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이 마지막에 흉노의 휴저왕이 거민을 만들어서 제천하는 주로 삼았고 그로 인해서 김씨성을 하사했다는 것이 한서에 나옵니다. 이 전한 시대니까 기원 전의 문서입니다. 거기에 나오는데 이 제천거민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늘의 제사지는 금으로 만든 사람의 형상인데 이것이 김씨와 관련이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일제와 김윤 이 두 사람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서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일가에 대해서 족보가 쫙 다 나와요. 한 5대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결과적으로 김일제는 이 두 사람은 흉노의 왕이 중국 한나라의 표기 장군 곽거병이 흉노를 치기 시작해요. 치기 시작하는 것이 기원전 121년. 그때 흉노왕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 둘이, 흉노왕은 죽어버려요. 휴저왕이라고. 그 사람은 이 휴저왕을 책에서는 휴도왕이라고 표현한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맞는데 찾아보니까 왕의 이름일 때만큼은 휴저왕으로 읽는 것이 맞다고 사서에 어디 기록되어 있는 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휴저왕의 두 아들이 인질로 잡혀가는데 이 두 아들이 인질로 잡혀가서 한무제에게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 김일제가 큰 아들이고 김윤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 김윤이 이 한무제에게 아주 충성을 다 바쳐요. 충성을 다 바쳐서 말하자면 나중에 이 한무제를 좀 암살하려는 이런 사람을 지가 찾아내가지고 이 황제에게 말을 해줍니다. 이게 황제는 자기 목숨을 건졌죠. 김일제를 갖다가 이제 그때부터 예우를 해주고 마부로 쓰다가 나중에 투후에까지 시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김일제는 아들이 3대가 내려가다가 그만 끊겨버렸어요. 좀 끊겨버렸다는 거는 완전히 자손이 끊겼다기보다는 배설을 한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 동생 김윤은 정작 본인은 일찍 죽었는데 그 후손들이 아주 그 한나라 조정에서 굉장히 왕실에서 많이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제 계속 이어나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투후라는 말을 김일제에게도 투후를 줬고 그의 손자 김당에게도 투후를 줬습니다. 그러는데 이 투후가 이제 김씨 일가에 몇 번 나오는데 이 투후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니 투후는 하남과 산동성이 닿고 나오는 산동성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남이라는 것이 나오고 어느 분석가에 의하면 이것이 오르도스 지방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 말하자면은 아까 저게 한나라의 표기장군 곽계병이 흉노를 쳤을 때 빼앗아가는 물건이 있어요. 그 빼앗기는 물건이 제천거민, 아까 제 한서에서 보셨죠. 그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을 갖다가 이제 거민으로서 주를 삼았다. 그 거민, 그 제천거민, 사람의 모양을 만든 거, 그것은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사기, 역시 전환시대의 글입니다. 그리고 사기정의와 사기세기는 했죠. 두 개 다 인종됐죠. 그거 당나라 때 이제 문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기에 보면은 전환 시대에 그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새로 만든 거민을 한무제가 빼앗아 갔습니다. 그게 사기에 기록되어 있고 위서 성노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 또 훨씬 후대인
당나라 때 사기 세근과 사기 정의에서 설명하기로 그것은 부도금인이고 지금의 불상이다.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제천금인은 말하자면 기원전 121년에 흉노왕이 한나라에게 뺏겼는데 그것은 금으로 만든 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제가 한 무제에게 인질로 잡혀갔지요. 그때 저거 이름이 김일제 아니었습니다. 흉노도 이름이었겠죠. 흉노 이름이었는데 이제 공을 세우면서 한무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무슨 상을 주랴? 아버지한테서 빼앗아간 제천금인을 돌려주십시오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이미 감천궁 아주 근원지 유목민들이 사는 근원지입니다. 도남 근처인데 그 감천궁에 나는 모셔놨으니까 그거는 못 돌려준다. 그 대신에 제천 금인할 때 이 금, 황금입니다. 황금으로 만든 사람이 이 금을 너에게 성으로 줬구마. 이것이 김씨의 발단으로 현재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면은 앞에 설과 맞춰 봤을 때 전혀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이 무하마드 간수 이분도 유명하지요. 우리나라에서 정수일 씨로 통하고 있고 옛날에 간첩으로 몰려가 북한으로 뭐 연결되고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한반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다 기와해가 있지만 이분의 설에 의하면은 이 불교가 전파된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래서 남내와 북내가 있는데 남내는 해양을 지칭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다 하나 덧붙이는 것은 육지라 하더라도 말하자면 중국 문화권이 아닌 데를 거치는 거, 즉 티베트 문화권이라든지 여기를 거치는 것도 남내의 일부분일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상호에서 북내한 불교를 말하자면 북내한 불교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불교입니다. 불당과 불상이라고 한다면은 남내한 불교는 관음신앙이 위주인데 이것은 금당 금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까 티베트 불교를 조금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티베트 불교가 관세음 신앙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달라이라마를 관세음보살의 환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음 신앙이 발달된 곳에서 되는데 우리나라의 보타락가산 강원도에 낙산사 있죠. 거기에 이 보타산, 락가산 이런 말들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는데 이것은 다 관세음보살 신앙하고 연결됩니다. 보타 신앙이. 그런데 이 보타 신앙은 어디 있었냐? 인도에 저 밑에 스리랑카 있는데 남쪽 끝에 거기에 보타락가산이 있었는데 세계 7대 보타락가 중에 우리나라 낙산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도 있지요. 주산반도에 있는 보타락가. 그런데 티베트에는 사방이 육지로 둘러싸여가 바다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티베트에서는 이거 보타신앙, 관세음신앙이 있으냐? 관세음신앙은 해수관음보살하면 이는 전 바닷가 물가에 다 위치하는데 티베트는 없는데 왜 관음신앙이 됐느냐? 라사라는 것을 그 사람들은 바다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도 바다는 없었는데도 바다로 간주하면서 관음신앙을 가져올 수 있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이 남내의 한 루트가 티베트 쪽으로 연결되는, 즉 말하자면 지금은 다 중국 땅이죠. 중국 영역인데 그것은 초기로 본다면은 전부 유목민의 문화다. 그래서 김일체가의 이동을 볼 때는 이제 이 한서에 보면은 김당의 모친은 왕망의 모친과 친형제 간이었다. 이 한서에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 김씨 일가들이 나중에 중국 왕망이 신나라를 건국하는데 일조를 했을 것이다. 그럼 이 신나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전한과 후한 사이에 불과 16, 7년간 있었던 15년간 정도밖에 안 있었죠. 아주 짧은 기간 있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망은 우리 한반도와 관련은 있다. 그 관련 있는 증거가 뭐냐? 그 밑에 왕망전의 발견. 이 왕망전은 10년 정도밖에 안 쓰인 건데 김해 회현리 패총에서 발견됐고 변환과 관계 있는 지역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이 신나라와 즉 왕만과 김씨 일간에 연결되고 그리고 이 신나라가 망하는 거 23년 그 이후에 이 김씨 일족들은 다 흩어져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다. 그 일파가 42년도에 김수로 왕일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하나의 추론으로 남습니다. 다음 허왕호를 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허씨를 족보를 분석한 논문이 있는데요. 이 서동인과 김병모의 설에 의하면은 허씨는 지금 이거 허국에 모여 살았는데 중국에 역시 이것도 한족은 아니고 유목민이 집적적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허씨들은 김일제의 후손들이 중국 왕실을 장악하고 천하를 주무르기 시작할 때 허씨들도 또한 전한의 왕실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허씨들은 성을 분석을 해봐요. 이게 사람이 개인 성이 아니고 세습 때는 직업 무사의 성이더라. 이렇게 허라는 것은 스님이나 목사나 신부나 이런 말하고 같은 거라는 거죠. 허가 사람이 성이 아니고 세습 때는 그렇게 지금도 카스트 제도에서 그 사람들 개인 성이 없고 뭡니까 뭐 브라만 하고 크샤트리아 이렇게 다 나눠지죠. 직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어느 인도나 그런 데서 발생하는 문화와 같이 하나의 그 종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부여된 성이 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허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했고 왜 가야에 왔을 때 아들 두 사람에게 허씨를 만들었겠느냐. 그게 단순히 마누라성 전수시키려고 했겠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허씨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 뿌리를 남겨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온 백성도 거기에 대해서 반기들은 사람도 없고 김수로도 기꺼이 성락을 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니. 그만큼 허씨는 어떤 종족적인 차원에서도 별다른 계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올 때 한반도에 불교가 있었다. 도명스님께서 정말 이걸 밝혀 주셔가지고 저도 한결 참 공부하는데 많은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신라 가야 그때 해동의 끝에는 절을 세우고 불법을 받드는 일이 있었다. 허왕옥 씨가 올 때는 이미 한반도에 불교가 있었다.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보옥을 내가 아까 지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를 했는데요. 이 은하사에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에 쓰인 게 월지국에서 온 가락의 장류화상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 월지국이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제가 유목민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월지라는 것은 기원전 10세기 무렵부터 도난과 기련산 사이에 있었는데 기원전 3세기 중반에 아주 광활한 지역을 활보를 했고요. 그리고 흉노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기원전 176년에 흉노에게 격파를 당한다. 이때 이 흉노와 월지와의 관계는 흉노가 훨씬 세였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월지가 세였어요. 그런데 이제 흉노가 세력이 커지면서 월지를 압박을 해가지고 이제 월지가 망하는데 그때 월지는 두 조각이 나면서 이동을 시작해요. 그래서 한쪽은 서쪽으로 가고 한쪽은 그 자리에 머물면서 약간 남하를 하고 그래서 서쪽으로 간 것은 대월지가 이름을 대월지라 하고 박트리아를 합병하고 쿠션 왕조를 건국합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간 이 집단은 한족과는 절대로 동화가 안 돼. 흉노족한테 졌지만 한족과는 동화되지 않고 강족이나 흉노와 오히려 흉노족에게 습합이 되고 강족이 나옵니다. 이 강족이 티베트를 이룬 초기의 원주민의 일부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것도 연결점을 찾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유목민들이 이렇게 이동해서 월지의 위치 저 오른쪽에 밑에 월지 조금 또렷하게 적어놨습니다. 저기가 원건거지였는데 이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지면서 일파가 대월지로 이동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이제 유목민들 아시아의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유목민들의 모자를 한번 찾아보자. 그 찾아보니까 유목민들의 그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유목민 파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이 꽃갈 모자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카족, 월지족, 그다음 흉노족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자를 이렇게 다 분석을 해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거 카자흐스탄에서 나온 거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아까 그 월지의 부근입니다. 자말현이라는 곳에서 나온 것인데 모자가 크게 중앙아시아 모자를 분석하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이렇게 높게 뾰족한 형태가 있고 하나는 좀 낮으면서 앞에서 뒤로 이음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이 이음선이 있는 것은 조금 낮으면서 이음선이 있는 것은 전부 중앙아시아로부터 동쪽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원 전 5세기, BC 5세기 이후에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주 그 카자흐스탄의 모자처럼 굉장히 좁hit하고 높은 것은 그 이전이고 더 서쪽 지방에서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동쪽 지방의 것이 결국은 우리와 연관이 있으니까 그 동쪽 지방의 모자를 찾아보니 이 모자가 발견된 곳은 첫 번째 알타이 파지딕 지역에서 나타났고 두 번째 누란과 룸누리에서 나타났고 그다음 노인우라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는 봤을 때 말하자면은 알타이 파지딕이 기원전 5, 4세기로서 제일 오래됐고요. 이 모자가 분명하지요. 앞에서 뒤로 이음선이 딱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의 그 높은 꽃갈 모자와는 모양이 다르죠.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것이 새 문화더라. 그런데 우리 가야에서 새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변진 가야입니다. 큰 새를 기설 장래의 부장품으로 했다. 죽은 사람이 영원히 하늘로 날아갔어요. 이래서 말하자면은 한반도에서도 변진이 특별히 새 문화를 존중했다는 것을 쓰고 있는데 역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란에서도 이런 모자가 나타났고 이 지역과 이 누란을 비롯해서 쿠차라든지 그 지역에는 월지족들이 강하게 집거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까 말한 장유화상 월지국에서 왔다는 인종들이 이 인종들과 관련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우라에서 모자가 이게 천으로 된 직물로 됐는데 우리가 편직으로 된 것은 보통 중국제라고 일축해 버리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중국제가 아니고 인도제였다. 그러니까 이 꽃갈 모자가 나타나는 것은 중국 문화와는 절대로 관련이 없고 인도라든지 유목민 문화와 관련이 된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김씨성은 유목민들이 사용한 제천금인의 금에서 파생되었다. 제천금인은 불상이고 김수로는 불교와 관련성이 있다. 허방옥의 허는 세습되는 지금 무사히 존칭으로 종교성을 갖는다. 허보옥은 월지국에서 왔는데 월지족과 관련되는 지역에 가야와 동절의 변형모가 발견된다. 물론 지금 제가 세 개를 예로 들었지만 우리나라와 좀 더 우리나라가 말하자면 연구의 대상으로서 분석이 되어 있는 곳을 자료를 저는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중앙아시아 전체를 다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 남들의 변화는 변을 쓰는 한인의 집단 중심지다. 그 중심지고 백제는 지점도 있고 저 낭낭에도 있고 지점이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변하는 집단. 그 사람들은 다 꽃갈 모자를 쓰고 그 사람들은 이 종교적인 특징을 이 가야와 동질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김수로는 꽃갈을 쓰고 그래서 이런 명칭이 생겼고 가야는 꽃갈과 관련되고 이것은 신라의 금관으로 그 징표를 남긴다. 이렇게 제가 연구한 만큼의 결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뭐라 그럴까 쓰고 나서 마지막에 느끼는 마음은 뭐냐 하면은 이 우리가 가야가 역사에 없는 것은 결국은 신라가 커지면서 신라가 통일을 하면서 그 세력에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중국의 문화가 들어오면서부터 신라는 통일을 하기 위해서 나당 동맹을 맺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중국과 친화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궁중의 옷도 전부 중국제로 바꿀게 이렇게 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가야가 말살되기 시작한 거 아닌가. 토속신앙이고 그 어떤 미신으로 치부를 해가지고 너무 가야를 과소평가해가지고 심지어 역사에 조금 남은 자료까지도 다 없애버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기록이라는 것은 가야에 대한 기록은 참 우리가 없다 소리 너무 많이 하죠. 그래서 기록은 결국은 승자의 기록이지만은 역사는 문화라는 것은 막 패자라 하더라도 이런 흔적은 남길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